오히려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AI보다 로봇에 훨씬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서비스형 로봇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어떤 로봇이 필요하냐면 휴머노이드 로봇이 필요해. 사람과 같은 감성 로봇, 사람과 같이 말을 하고 그런 로봇이 생기면 퍼스널 컴퓨터 PC 시대에서 퍼스널 로봇은 PR이 되겠죠. 퍼스널 로봇의 시대가 당장은 아니지만 당연히 오지 않을까. SK 하이닉스가 올해도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일단 SK 하이닉스라고 꼭 집어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SK 하이닉스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지금 3달 반 정도 지난, 그래서 올해도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일단 올해 SK 하이닉스는 제가 보기에 3% 상승을 했어요. 3%. 그러면 이 3%의 상승은 많이 오른 거니, 많이는 아니지만 보세요. SK하이닉스가 3% 올랐죠. 올해 1년 동안. 거래소 지수가 딱 3% 올랐어요. 거래소 지수 평균값으로 올랐습니다. 그러면 나스닥 대비는, 나스닥은 올해 1년 동안 1월 1일부터 4월 14일까지 3달 보름 동안 나스닥은 12%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가 지수가 일단은 강해요. 근데 그 강한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워낙 많이 떨어져서 이럴 확률이 제일 높고, 그다음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종목들이 조금씩 강화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어찌 보면은 SK하이닉스 현재 추세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왜냐면은 거래소 대형주 중에 완전 역배열 종목들도 꽤 있거든요. 근데 SK하이닉스 차트를 보면은 그래도 완전 역배열은 아니지만 정배열도 아니고 애매한 이평선이 무너지면 다시 원상회복하고 또 올라가면 떨어지는 위치를 반복하고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봐서는 크게 떨어질 위치는 아니다. 그래서 나스닥 좀 안정을 찾고 엔비디아 주가가 특히 안정을 찾는다면 SK하이닉스는 상승적으로 선언할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좋게 보고 있는 섹터는 무엇인가요? 지금 사실은 웬만한 업종 대표주들을 다 보면 우리는 몇 개의 업종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너무 잘 오르고 있는 업종, 두 번째는 오르다가 떨어진 업종, 세 번째는 버티고 있는 업종, 네 번째는 역배열로 떨어진 업종. 대표적인 업종들을 말씀드릴게요. 오늘까지도 4월 달까지도 계속 오르는 업종의 대표적인 업종은 방산주입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G녹슨 이런 종목들이 아직까지도 잘 오르고 있기 때문에 방산주는 여러 가지 타이밍이 잘 맞았다고 봐요. 세계적으로 전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래서 실적이 워낙 좋아지고 있고, 근데 거기에서 트럼프가 뭐 평화를 해결할 것처럼 하고 있지만 그걸 아직 그런 기미도 안 보이고, 여러 가지가 탁 합이 맞으면서 업종 중에 가장 강한 업종은 방산주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다음으로 강한 업종은 조선주 정도가 될 거고요. 조선주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미국에서 우리 한국에 조선업이 필요하잖아, 뭐 이런 멘트들을 트럼프 행정부에서 계속 했기 때문에 방산주, 조선주가 가장 강한 업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강했는데 좀 떨어지고 쉬고 있는 업종들이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게 전력기기 업종입니다. 전력기기 업종. 그래서 전력기기 업종은 왜 강했는데 떨어졌니?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빅테크들, 나스닥이 올해 들어서 12%가 빠졌습니다. 그러면 미국의 빅테크들이 올랐던 가장 큰 원동력은 AI 시대에 대한 기대감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무너져 버렸으니까 AI 데이터 센터, 우리나라 전력기기 같이 하락, 뭐 이렇게 접근하시면 돼요. 그다음, 그러면은 어느 정도 버티고 어느 정도 아직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좀 있는 애들이 있어? 제약바이오가 있습니다. 제약바이오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역배열 종목보다는 정배열 종목이 아직도 많고요. 그리고 한 달에 한두 종목씩 계속 신고가 갱신 종목들이 나와요. 신고가, 역사적 신고가를 탁탁 갱신해준 종목들이. 최근에 나왔던 종목이 대표적인 게 ABL 바이오가 있고요. 1조 이상 큰 종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은 종목을 말씀드리기에는 유튜브 채널이 대형이잖아요. 그래서 ABL 바이오가 최근 뭐 2조 3조짜리가 신고가를 쳤었고요. 펩트론, 대표적인 비만 치료제 관련주인 펩트론도 역시 1조 이상에서 역사적 신고가가 나왔었고요. 알테오젠은 한 달 전에 나왔었고요. 리가켄바이오는 신고가 치고 좀 조정받고 있는 상태. 그래서 시총이 큰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그렇게 많이 죽어 있진 않다라는 정도. 특히나 클래시스,
파마리서치, 이거 다 1조 이상 종목들이에요. 클래시스, 파마리서치 같은 의료기기 종목들은 역사적 신고가를 뚫어주는 종목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제약바이오, 특히 의료기기는 지금 가장 강한 또는 정배열로 버티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역배열의 대표적인 종목은 아까도 계속 보여드렸지만 2차 전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과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선택해야 되냐의 문제죠. 10,000원짜리가 50,000원 된 역사적 신고가 종목을 사야 되는지, 50,000원짜리가 10,000원 된 역사적 신저가는 아니더라도 고점 대비만 5분의 1 토막난 종목을 사야 되는지 포트폴리오를 꾸미시면 됩니다. 우리가 뭐 한 종목 몰빵할 필요는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한 1억 정도를 한다고 했을 때 한 5종목이나 8종목 정도 사는 게 적당하거든요. 그랬을 때 5종목을 살 때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난 5종목 살 거야 하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HPSP 뭐 이런 반도체만 5종목 또는 나 2차 전지 나 1억으로 5종목 살 거야.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피체,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뭐 LNF 그러면은 이거는 과연 분산 투자의 효과가 있냐의 문제에서 없습니다. 우리가 종목 수를 늘리는 이유는 분산 투자를 위해서예요. 한 종목만 사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거든요. 그 종목이 2배 나면 내 돈이 2배가 되지만 그 종목이 10분의 1 토막이 나면 내 자금이 10분의 1 토막이 납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2종목, 3종목, 4종목. 근데 너무 많은 종목을 가지면 지수 상승률 정도의 수익밖에 안 내기 때문에 지수 상승률보다 좀 더 액티브한 성과를 위하는 분들은 종목 수를 압축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한 종목은 안 되고 3개, 4개, 5개, 7개 요 정도에서 적정한 숫자를 정하면 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1억 정도 할 때 한 5개에서 6, 7개거든요. 그랬을 때 업종별 탑픽 종목을 선정하시면 돼요. 그럼 제가 지금 말씀드린 종목 중에 난 그래도 방산주는 실적도 진짜 좋고 그리고 미국에서도 어젠가 오늘 기사 나온 거 보셨나요? 여자로만 구성된 탐사선, 우주 탐사선이 나갔다가 들어와서 거기 뭐 여자들 뭐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부럽던데 뭐 우리는 같이 살고 있어요. 뭐 너무 뭐 희망을 느꼈어요. 뭐 이렇게 인터뷰를 하던데 어쨌든 미국은 지금 굉장한 우주 탐사 시대를 개척하려고 열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방산주가 만약에 그런 게 플러스가 된다면 앞으로 더 성장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겠죠. 그럼 방산주에서 한 종목. 그다음 야 신학개발 너무 좋은데 야 우리 살도 빼게 해준대 피부도 좋게 해준대 심지어 암을 이겨낼 수 있는 신약도 개발할 수 있대. 그러면 신약개발 또는 의료기기 관련 제약바이오도 한 종목.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1산업이 반도체인데 SK하이닉스를 포함한 HBM 관련주들은 또 오를 것 같지 않아? 그럼 반도체 관련주 하나. 야, 세계의 빅테크들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그룹주들도 다들 로봇 사업을 진출하고 있어. 야, 로봇 사업은 진짜 성장 산업인가 보다. 그럼 로봇 사업을 하고 있는 로봇 관련돼서 한 종목. 이렇게 업종을 한 5개 정도 선택을 하고 그 업종에서 탑픽 종목 한 종목씩을 선정해서 포트폴리오를 짜는 게 사실은 저는 최적 포트폴리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올라가고 있는 방산주, 떨어진 2차 전지, 또는 잘 버티는 제약바이오, 우리나라 제1산업인 반도체, 뭐 이런 종목들을 한 종목씩 선정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올해 초에 로봇주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는데 로봇주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조정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면은 작년 연말, 올해 연초까지도 대내적으로 되게 좋은 것들이 많았어요. 미국 같은 경우 이미 말씀드렸지만 빅테크들의 움직임이 좋았고 작년까지도 빅테크들이 지금 가장 집중적으로 선점하려고 하는 분야가 첫 번째가 AI고요. 두 번째가 로봇이거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AI보다 로봇에 훨씬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삼성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를 하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시총이 한 2천억, 2,500억짜리가 4조, 5조, 20배가 올랐죠. 그러면서 뭐 LG도 뭐 로보스타, 뭐 SK도 뭐 유일 로보틱스, 두산도 두산 로보틱스. 심지어 아직 비상장 중에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뭐 이런 로봇 관련 사족 로봇 영상 많이 보신 분들은 이름을 알 텐데요.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미국 로봇 기업이 있었는데요.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현대차 그룹으로 인수가 됐거든요. 그러면 현대차 그룹도 보스턴 다이내믹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거의 대부분의 그룹들이 로봇 사업에 이미 진출을 했고 기술을 단기간에 끌어올릴 수가 없으니까 기술이 있는 회사들을 자회사로 편입을 하고
이런 모습들이 계속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로봇 사업을 계속 우리가 주시해야 하고 로봇 관련주를 좀 공부를 많이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전 세계에서 로봇에 큰돈을 투자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결국은 대기업들은 성숙 산업으로 그냥 계속 가져가면은 결국 그 기업은 앞으로 성장성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숙 산업이 계속 유지가 되는 곳 플러스 새로운 전략은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만드는 업종에 진출을 해야 되는데요. 가장 진출하기 좋은 업종이 로봇인 거예요. 어떤 뜻이냐면 사실은 로봇 이외에 더 큰 성장이 나올 파트가 AI로 자율주행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AI의 기술이나 이런 성장 속도가 사실 약간 후발주자들한테 불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구글이나 챗GPT를 운영하는 오픈 AI 이 정도의 기술력을 따라가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율주행 쪽이 있는데 자율주행 쪽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저도 1-2년 전만 해도 자율주행이 되게 빨리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지금 전기차 시대가 와야지 전기차 다음 단계가 자율주행인데요. 아직 전기차 시대도 바로 올 것 같지 않고 또 전기차 시대가 온다 하더라도 자율주행 시대가 오려면 많은 법안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자율주행차가 사고를 낼수록 굉장히 많은 비판을 직면하겠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미 선전 효과를 누리고 있는 AI 또는 아직 너무나 멀게 느껴지고 법안이 필요한 자율주행보다 로봇 산업은 눈앞에 거의 다가왔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는 반도체와 자동차 산업이 우리나라를 일으켰던 양대 산업인데요. 반도체에서도 이미 산업용 로봇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었고 자동차 산업에서도 산업용 로봇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었죠. 근데 그 산업용 로봇이 점점 발전하면서 서비스용 로봇, 그래서 서비스용 로봇으로는 우리가 이미 많이 접했어요, 실생활에서. 로봇 시대가 언제 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미 많이 놀라면서 보고 있거든요. 저희가 처음 서빙하는 로봇을 본 게 한 3-4년 된 것 같은데요. 식당을 갔는데 요만한 키의 뭐 한 1m 되는 키의 높이의 머리에 쟁반을 이고 있는 그 쟁반에 음식이 담겨 있는데 5번 테이블로 가고 4번 테이블로 가고 주방으로 가고 하더라고. 처음 봤을 때 되게 놀랐습니다. 그러다가 강남역도 지나가는데 커피 기계가 커피기계 커피를 타더라고요. 그 안에 사람이 없어. 무인 점포야. 커피기계가 커피를 타요. 그리고 뉴스에서 봤는데 치킨 로봇이 치킨을 굽고 있습니다. 뭐 손도 안 뜨겁고 얼마나 좋겠어요. 거기에 최근에 봤는데 한 2달 전에 봤거든요. 역삼동 뒷길에서 배민 로봇을 봤어요. 배민 로봇. 음식을 배달하고 있더라고요. 길거리에서. 길거리 방지턱도 막 넘어요. 사람들 오면 피해 다니고 차도 피해 다니고. 그래서 로봇이 굉장히 가까워졌다라는 생각.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런 서비스용 로봇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어떤 로봇이 필요하냐면 휴머노이드 로봇이 필요해요. 사람과 같은 감성 로봇. 사람과 같이 말을 하고. 그러면 그런 로봇이 생기면 이제 퍼스널 컴퓨터 PC 시대에서 퍼스널 로봇, 뭐 PR이라고 할까요? 퍼스널 컴퓨터가 PC라면 퍼스널 로봇은 PR이 되겠죠. 퍼스널 로봇의 시대가 당장은 아니지만 당연히 오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기업에서 이족보행 로봇, 사람 같은 감성 로봇, 말하는 로봇, 사람의 편의를 도와주는 로봇을 만들어내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일단 산업용 로봇은 지나갔고 거기서 서비스용 로봇의 시대이고 한 단계 이제 나아가면 휴머노이드 로봇이 우리 삶에 우리 집에서 우리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하실 때 종목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하시나요? 오늘 사실 아까 이미 앞부분에서 어떤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 주식은 탑다운 분석으로 지금 세계 증시가 어떤지 우리나라 증시가 어떤지 할 만한 시기인데 그다음에 볼 게 업종. 지금은 뭐 방산주가 워낙 좋은 위치네. 많이 떨어졌으니까 2차 전지 언젠가 반등하지 않을까? 로봇이 신산업이니까 좋지 않을까? 그게 이제 업종 선정이에요. 그럼 탑다운 분석의 마지막 단계인 지수 분석, 업종 분석 다음에 이제 종목 분석인데요. 내가 로봇 관련주를 사고 싶어. 근데 로봇 관련주 한 30개 있던데 그 30개 중에 뭘 사야 되지? 비교를 하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우리나라 프로야구 구단이 10개가 있는데 10개 중에 올해 우승팀이 어딜까? 그러면 저도 야구를 그렇게 잘 알지는 못하지만 투수력을 비교하고 타율이나 이런 타자력을 비교하고 또는
뭐 내야진을 비교하고 외야진을 비교해서 투수력이 얘네가 1등이야. 근데 타자도 얘네가 1등이야. 그럼 거기가 우승팀이겠죠. 근데 투수력이 여기가 1등인데 타자는 여기가 1등이야. 야, 이거 투수가 더 중요해. 타자가 막 비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식도 똑같이 하면 됩니다. 저는 주식을 비교할 때요. 두 종목을, 세 종목을, 네 종목을 비교할 때 제 기준, 제 나름대로의 기준을 세우는데요. 저는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좋게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재무제표가 좋은 종목이 주가가 잘 오른다. 두 번째는 차트가 좋은 종목이 주가가 잘 오른다. 세 번째는 재료가 좋은 종목이 주가가 잘 오른다. 그러면 재무제표도 좋고 차트도 좋고 재료도 좋은 종목이 주가가 잘 오르겠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저는 다 분석을 해서 종합 점수로 가장 좋은 종목을 선정을 합니다. 재무제표를 보실 때는 어떤 기준으로 보시나요? 제가 사실은 차트도 많이 말씀드리고 뭐 선물 옵션도 하고 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저 뭐 기업 가치 분석도 하나도 안 하고 뭐 그냥 단기 매매만 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저를 처음 본 분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세무사 필드 경험도 한 15년, 10년 이상 했고요. 지금은 필드로서 하진 않지만 뭐 자격증 공부 또는 필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 투자자들 중에 누구보다 재무제표를 잘 볼 수 있다고 자신을 하죠. 재무제표에서 뭐가 가장 중요하냐? 일단 재무제표에서 우리가 봐야 될 재무제표가 뭐냐가 제일 중요하죠. 그럼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정도를 보면 되는데요. 사실 현금흐름표가 재무제표를 잘하는 사람한테는 중요할 수 있어요. 저 정도 보실 수 있다면 현금흐름표에서 영업활동에 의한 현금흐름이 당기손익과 비교해서 괜찮은지. 왜냐하면 당기손익은 좋은데 영업활동에 의한 현금흐름이 안 좋을 때는 장부상에는 이익이 나는데 현금은 안 들어왔구나. 별로 안 좋은 신호예요. 그래서 요 정도까지 아시는 분들은 영업활동에 의한 현금흐름표까지 보면 좋지만, 아직 거기까지 공부를 못 하신 분들은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두 가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대차대조표는 손익계산서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회계학적으로도 대차대조표가 중요한 시기는 50년 전이었고요. 지금은 손익계산서가 훨씬 중요하고요. 그럼 손익계산서는 결국은 손익을 나타내는 표잖아요.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크게 요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 뭐가 가장 중요하냐? 영업이익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올라가는지 또는 영업이익률이 높은지. 그래서 저는 재무제표에서 사실은 크게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이 세 가지를 보는데요. 성장성은 영업이익이 성장하는지 또는 매출액이 증가하는지, 거기서 성장성을 찾으면 돼요. 그래서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회사가 성장을 하는 회사야, 이렇게 찾아내고, 수익성이 좋은 기업은 이미 말씀드렸지만 영업이익률이 높은 기업을 찾아내면 됩니다.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가 돼야지 높은 건데, 이 영업이익률이 50%가 넘는 기업은 2천 종목 중에 10개의 손가락 안에 들고요. 30%가 넘는 종목도 100종목이 안 됩니다. 20% 넘는 종목은 좀 100종목 넘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업이익률을 보셨는데 5%? 너무 낮은 거예요. 10%? 적당히 나네. 20% 넘어? 많이 나는데. 30% 굉장히 많이 나는데. 40% 도대체 뭐 하는 회사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익성이 높은 기업을 찾을 때는 영업이익률, 성장성이 높은 기업을 찾을 때는 매출액이 증가하는지 영업이익이 증가하는지. 이제 마지막으로 안정성을 볼 때, 아까 제가 손익계산서보다 대차대조표가 안 중요하다고 했지만 그래도 대차대조표를 만드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안전한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대차대조표에서는 부채의 비율을 볼 수가 있어요. 자본분의 부채. 만약에 부채 비율이 100% 이상이라면 부채가 더 많은 거잖아요, 자본보다. 그러면은 언젠가 이자 비용 때문에 또는 원금 상환을 못해서 부도가 날 수 있죠. 그래서 부채 비율이 너무 높은 기업은 안전하지 못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재무제표 분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세 가지입니다. 영업이익률을 통한 이익성, 매출액 증가율을 통한 성장성, 부채 비율을 통한 안정성. 이 세 가지가 다 좋은 기업을 저는 재무제표가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식 차트에서는 어떤 걸 중요하게 보시나요? 결국은 둘 중에 하나예요. 차트를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크게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차트는 올라가는 차트가 있고요. 주가가 올라가는 차트죠. 내려가는 차트가 있습니다. 주가가 내려가는 차트. 두 개밖에 없냐? 아니, 하나 더 있어요. 고점과 저점을 박스권을 반복하는 차트. 그러면은 여기서 박스권을 반복할 때 단기 매매 전략을 쓰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박스권을 저점에서 사서 박스권의 고점에 파는 거죠.
요거는 하루 이틀짜리 단기 매매로 쓸 수는 있는데 매매를 잘 하셔야 돼요. 못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예를 들어 10,000원짜리인데 9,500원과 1,500원을 한 두 번을 왔다 갔다 했어. 이거는 9,500원에 사서 1,500원에 팔면 10%를 그냥 먹네? 9,500원에 들어갔습니다. 실제 1,500원에 올라가요. 10% 이익 났잖아요. 그럼 내 돈 1,000만 원이 1,100만 원이 됐죠. 야, 이건 몰빵해도 무조건 10%씩 먹는구나. 다음번에 9,500원에 샀어요. 그럼 1,500원에 가야 되잖아요. 9,500원에 산 게 8,500원이 됩니다. 7,500원이 되고요. 6,500원이 돼. 손절매 절대 할 수가 없죠. 왜? 그분은 박스권 매매밖에 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원상회복이 될 텐데 왜 안 되지? 뭐 그러다가 반토막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기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이 박스권 매매를 하는 거니까 매매를 잘 못 하시는 분들은 박스권 매매 하지 마시고요. 자, 그다음 올라가는 종목과 내려가는 종목이 있는데 우리는 이걸 추세 종목이라고 해요. 올라가는 추세의 종목을 상승 추세 종목, 내려가는 추세의 종목을 하락 추세 종목. 근데 추세라는 뜻이 한자로 또는 영어로 트렌드인데 추세, 트렌드가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한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힘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상승 추세는 뭐예요? 올라가는 힘이 있는 종목. 하락 추세는 내려가는 힘이 있는 종목. 그럼 우리는 뭘 선택해야 돼요? 당연히 상승 추세 종목을 선택해야죠. 왜? 그 종목은 여전히 올라가는 힘이 있는 종목이니까. 그래서 저는 차트를 볼 때 상승 추세 종목을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락 추세 종목을 나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통 일반 투자자들은 다르게 생각을 하시죠. 왜? 상승 추세 종목은 어떤 종목이냐면 어제보다 오늘 더 비싸진 종목이에요. 하락 추세 종목은 어떤 종목이냐면 어제보다 오늘 더 싸진 종목입니다. 우리는 평생 어렸을 때부터 주식 투자를 먼저 하지 않았어요. 소비를 먼저 했거든요. 소비의 기본이 뭐죠? 친구보다 내가 싸게 사는 거. 백화점에 똑같은 100만 원짜리 옷을 사러 갈 때 50% 할인해서 50만 원에 사면 득템, 절약, 심지어 라벨을 뜯지도 않은 새 옷을 당근마켓에서 70% 싸게 사면 득템, 절약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 싸게 사는 거에 익숙해졌어요. 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 손을 잡고 시장 가면 어머니가 콩나물을 사면서 콩나물 500원어치만 주세요. 500원어치 더 달라고. 근데 심지어 더 달라는 거는 어린 마누 덜 창피했는데 뭐 생선 3마리에 뭐 500원 뭐 그 당시에 뭐 1,000원 이렇게 써 있으면 아유 1,000원이야 800원에 줘요. 이렇게 깎고 어린 마음이 되게 막 창피했는데 뭐 어머니의 마음은 그때 뭐 우리 집안 살림을 위해서 어쩔 수가 없었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모두는 싸게 사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주식 투자에서 그게 발동이 되는 거죠. 내 친구보다 싸게, 어제 산 사람보다 싸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락 투자 종목을 선정해야죠. 그래서 일반 투자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거를 안 하면 성공해.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왜냐? 10명 중에 1명 성공하거든요. 일반 투자자들이 똑같이 하는 행동을 한다면 다 성공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일반 투자자는 10명 중에 9명만 성공해. 그 9명이 하는 행동을 보면 되잖아요. 대표적으로 하락 추세의 종목을 삽니다. 왜? 싸게 사게 되니까. 그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올라가는 종목, 상승 추세의 종목을 사는 게 좋아요. 그래서 차트를 볼 땐 저는 가장 크게 그 세 가지로 봐요. 비추세냐? 비추세는 단기 매매는 하기 좋지만 추세적으로 승부를 볼 수는 없어. 그럼 추세적으로 승부를 볼 땐 하락 추세 종목보다는 당연히 상승 추세의 종목을 사야 돼. 그래서 저는 좋은 차트는 상승 추세의 종목이야. 이렇게 쉽게 설명을 드리고요. 거기에도 더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들이 있지만 짧은 이 질문과 대답 속에 뭐 한 5분, 10분 내로는 좋은 차트는 상승 추세 종목이야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차트를 보셨을 때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고 중요하게 보는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럼 차트를 예를 드릴게요. 사실 제가 말로만 이렇게 드리면 에이 상승 추세 하락 추세도 뭐 차트 공부를 해야지 아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차트 공부를 안 하는 조카한테도 방법을 가르쳐 주시면 돼요. 그럼 오히려 조카가 여러분들보다 더 빨리 차트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왜? 여러분들은 차트 공부를 시작도 안 하셨거나 또는 엉뚱한 포인트들을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상승 추세, 하락 추세를 구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에 차트 공부를 잘하고 싶으신 분들은 매일 코스피 200을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중소형주들은 차트들이 좀 망가질 때가 있어요. 일부 세력들 또는 급한 재료들에 의해서 막 하한가 상한가 왔다 갔다 해버리면 차트가 망가져요. 근데 대형주들은 차트가 쉽게 망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형주로 차트 공부를 하시기 위해서 코스피 200을 추천해 드리고 보세요. 삼성전자는 이게 상승 추세일까요? 아닌데요. 그잖아요.
그러면 삼성전자는 하락 추세일까요? 아니에요. 지금 몇 달 동안 박스권을 왔다 갔다 하고 있네요. 얼마에서 얼마? 51,000원에서 58,000원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역시 마찬가지예요. 몇 달 동안은 박스권. 근데 길게 보면 상승 추세. 그럼 긴 호흡으로는 SK하이닉스는 아직도 좀 상승 여지가 남아있지 않아? 짧은 호흡으로는 저점과 고점을 반복하네. 자, 그러면 야, 그런 종목들만 있어? 뭐 상승 추세는 없어? 있죠.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조선주나 방산주가 상승 추세 종목이라고 그랬잖아요. 대표적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계속 상승을 하는 상승 추세의 종목이 되겠네요. 또는 HD 현대중공업 계속 상승을 한 상승 추세의 종목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하락 추세의 종목들은 뭐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LG 에너지 솔루션이 있겠네요. 오랫동안 하락을 하고 지금도 연중 최저점을 또 깨고 내려갔었죠. 하락 추세의 종목. 기아는 어떨까요? 역시 하락 추세의 종목이겠죠. 이평선도 역배열로 전환했고 최근 한 달 동안 떨어져 있습니다. 하락 추세의 종목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스피 200을 매일매일 클릭을 해보면서 얘는 상승 추세야, 얘는 비추세야, 얘는 하락 추세야, 세 가지로 구분하는 법을 일단 공부하세요. 이거는 누구한테 가르쳐줘도 그냥 하면 되거든요. 더 이론적 배경이 없습니다. 그냥 그림을 보듯이 그림 감상을 하듯이 딱 클릭을 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네, 상승 추세, 내려가고 있네, 하락 추세, 옆으로 왔다 갔다 하네, 비추세. 어떤 종목이 좋은 거라고요? 상승 추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신사임당 채널에 오랜만에 나와서 어찌 보면 좀 가벼운 내용들, 그러니까 가볍다는 얘기는 지금 시장이 너무 어수선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말하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뭐 여기 워낙 유능한 애널리스트 분들이 나올 테니까 애널리스트 분들은 데이터로서 말을 할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좀 직관적이고 제 경험을 많이 섞어서 말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저는 직접 투자자이기 때문이에요. 직접 투자자라는 얘기는 하나의 데이터로 움직이진 않습니다. 시장 전체의 힘을 느껴야 되고요. 지금은 어쨌든 저쨌든 트럼프의 입 때문에 움직이는 시장이라서 어떤 데이터도 먹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트럼프의 입 때문에 움직였다라는 걸 처음부터 인정을 해드린 거고, 그럼 트럼프의 입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결국은 금리 인하 시기예요. 금리 인하 시기인데 아직 올해 들어서 좀 트럼프가 관세 정책 쓰면서 FOMC에서 바로 금리 인하를 한다는 얘기를 못하고 있는 이유가, 트럼프는 금리 인하 하라고 거의 압박을 하고 있는데 못하고 있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에요. 관세가 물가를 올릴 텐데 물가를 올리면 어떻게 금리를 내려? 뭐 이것도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금리가 내려가면 물가는 올라갑니다. 금리를 내리는 이유는 물가를 잡기 위한 게 아니고 경기를 좋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면 금리를 인하하면 당연히 좋아요. 왜? 경기가 좋아지니까. 그런데 물가가 올라가면 안 되거든요. 많이 올라가면. 그런데 관세 때문에 금리도 내리고 관세를 부과하면 물가는 엄청 많이 올라가게 돼 있죠.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 있고요. 그래서 금리를 쉽게 못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트럼프의 입 관세 정책이 어떻게 될지, 두 번째는 금리 인하 정책이 어떻게 될지, 세 번째는 트럼프가 대통령 됐으니까 분명히 김정은하고 어쩌고저쩌고 할 건데 북한에서 어떻게 반응을 할지, 네 번째는 6월 3일 날 있을 대선이 평화롭게 어떻게 대선까지 잘 가서 어떤 대통령이 당선이 될지, 이 정도가 지금의 변수고요. 이런 변수들, 이런 변화무쌍한 시기에 특히 뭐 환율 말씀은 오늘 시간 관계상 뭐 생략을 했지만 환율도 굉장히 왔다 갔다 하잖아요. 1,500원 넘을 것 같다가 1,400원 내려갈 것 같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런 변화무쌍한 시기에서 결국은 여러분들을 지킬 수 있는 건 누구의 말 한마디가 아니고 여러분들의 눈으로 책을 읽고 여러분들의 귀로 이런 교육 영상을 보시고, 또 여러분들 주변에 주식을 하는 분들이 있다면 같이 모여서 서로 말을 하면서 하나씩 익혀 나가시면 이렇게 주식시장이 안 좋을 때 공부했던 것들이 진짜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연기자, 대배우의 연기자한테 언제 연기자가 가장 잘 돼요? 이거 실제 제가 들은 거예요. 윤여정 선생님이 무릎팍 도사에 나갔을 때 언제 연기가 제일 잘 돼요? 돈 없을 때 했던 연기가 제일 잘 됐어요. 라고 대답하는 게 아직까지 좀 기억에 남거든요. 왜냐?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주식이 잘 나가고 막 계좌가 잘 될 땐 공부할 생각이 안 나요. 왜? 오늘 수익 난 돈으로 술 먹으러 다녀야 되고 백화점 가서 뭐 사야 되잖아. 근데 떨어지잖아요. 돈 쓰고 싶지도 않고 그냥 집에 콕 박혀 있어 갖고 앞으로 어떡하지? 공부나 하자.
그때 공부가 진짜 공부더라고요. 그래갖고 지금 올해 들어서 한 3월 달까지 되게 장이 좋았다가 4월 달에 급락을 해서 좀 많이 상심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지금 하는 공부가 진짜 공부고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투자 인생에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제 말 믿으시고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